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간단하게 보고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보시고요. 갑이 이제 표의자고 우리 상대방. 그럼 갑이 이제 어떠한 의사표시를 을에게 했을 때 그러한 의사표시, 예컨대 취소라면 취소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그게 효력 발생 시점과 관련된 논의. 그래서 갑이 4단계로 나누어서 편지를 작성하는 시점, 그걸 표백. 편지를 우체통에 투입했다, 발신. 을의 집 우편함에 왔다, 그럼 도달. 그 다음에 을이 읽었다 그러면 요지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효력 발생 시점을 표백 시점이다 그러면 표백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렇게 4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편지를 작성하는 시점, 표백. 겉으로 말했다라는 뜻이고, 발신은 우체통에 넣었다. 투입이 됐죠. 그러면 발신. 우편함에 투입되면 도달. 읽었다라는 상태, 요지. 아는 상태, 알지자, 완료했다. 요지예요. 요지. 완료됐다, 알지자. 그래서 요지주의의 입장에서 의사표시가 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지나치게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뜻이고, 표백 시점에서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면 이건 너무 표의자 입장에서 의사표시 효력을 빨리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표의자 시각에서는 표백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 시각에서는 요지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표의자 시각으로 간다, 즉 표백주의가 됐을 때는 의사주의 입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지주의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지나치게 상대방 보호하는 입장에서 요건 표시주의가 돼요. 그래서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중에서 우리 판례는 어떤 주의를 취한다 그랬어요? 표시주의를 취한다. 그래서 완전한 표시주의가 아니라 만약에 요지 시점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라면 완전한 표시주의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완전한 상대방 보호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도달 시점에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주의에 약간 치우친 표시주의다. 표시주의인데 의사주의를 가미한 표시주의다 그래서 절충적 표시주의를 취합니다. 우리 민법에서 의사표시가 발신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 2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무건들이에서 상대방 최고에 따른 본인이 확답이 없었다. 근데 상대방 최고에 따라서 본인이 확답을 한다 그러면 그건 발신주의예요. 발신주의. 또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의 효력 발생은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래서 격승발 이렇게 암기했었죠. 이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원칙은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이란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이걸 도달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고의로 수령을 거절한다, 상대방이. 그래도 도달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동거 가족에게 서신을 전달했다. 이것도 도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야만,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로 을이 수령할 것까지도 요하지 않습니다. 동거 가족에게 도달되어도 서신이 전달되어도 도달이라고 보죠. 우편인데 우편 배달을 언제나 도달로 볼 수는 없어요. 특히나 그냥 우편이라면 보통 우편이잖아요. 보통 우편은 말 그대로 그냥 보통 우편이니까 이거는 도달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인데 그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이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무렵에 도달됐다고 볼 수 있죠. 등기우편도 마찬가지예요.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도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편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우편은 분실 염려가 있으니까. 다만 등기우편이라도요, 위장 전입자에게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도달로 볼 수 없다. 위장 전입자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위장으로 전입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가 왔는지조차 알 수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도달로 볼 수 없다. 자, 발신했습니다. 첫 번째, 발신 이후에 표의자의 사정이 변화됐어요. 표의자가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고 오는 순간 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거나 제한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유효한 거예요, 여전히. 취소하겠다 또는 해제하겠다 의사표시를 우체통에 넣고, 그 다음에 오는 중에 사고가 나서 사망했어도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두 번째로 의사표시의 불착이나 연착이에요. 도착하지 않았거나 의사표시가 늦게 도착했다. 이건 다 누구의 불이익이에요?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하다. 따라서 불리한 사람이 입증해야 되니까 표의자가 도달 사실을 뭐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표의자가 불이익하니까. 세 번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겠느냐? 철회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갑이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가는 중에 갑이 후회를 해요. 그러면 내가 해제하겠다는 걸 철회의 의사표시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가 먼저 도달했거나 최소한 전에 한 해제의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미 해제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 그러면 철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 의사표시와 동시에는 도달을 해야 된다. 자, 32페이지 2번입니다. 32페이지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을 위해 표의자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아니죠. 알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2번. 격취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격승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맞죠. 표의자가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이후에 사망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유효이죠. 4번.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후에는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철회하지 못하죠. 철회가 가능하려면 철회가 먼저 도달했거나 최소한 가치는 도달해야 됩니다. 5번.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때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칠판 다시 보시고 의사표시 수령 능력입니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상대방이 수령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를 수령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수령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민법에서 수령 무능력자는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했을 때 제한 능력자라면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면 얘는 무능력자니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해요. 이때는 그럼 수령 무능력자가 제한 능력자잖아요. 미성년자, PP 이 사람들의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다만 무능력자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요거는 돼요. 그래서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 다만 이때는 법정 대리인이 있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 5월 10일 날 도달을 했는데 15일 날 알게 됐어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15일이에요. 안 때라 그랬지 도달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그거 주의하셔요. 공시송달이라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이건 뭐냐면 소송으로 도달시킨다가 송달이에요. 우리가 흔히 물건을 보냈다 그러면 택배를 보냈으면 택배는 배달했다 그러잖아요. 민법에서는 도달이라 그래요. 도달인데 소송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송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소송으로 도달을 시키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공시하는 형태,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형태로 도달을 시켜버리더라. 어떤 경우냐면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몰라요.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요.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와이프가 집 나가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연락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은 이혼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를 알아야 이혼소송을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시송달을 통해서 한다. 어떻게 하냐면 법원 가면 법원 게시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시송달 명령, 판사가 공시송달 명령을 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서울신문 아시죠? 거기에 보면 서울신문 구퉁이에 보면 항상 공시송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일반 이렇게 법원 게시판이나 일간 신문지상에 명령을 합니다. 공고를 하라고. 그래서 2주간 게시를 하면 도달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걸 공시송달이라고 해요. 요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 내냐면 이걸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상대방을 모르고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공시송달해야 된다. 그러면 X라고요. 둘 중에 하나, 거나. 아시겠죠? 네. 그럼 이주간 계시했으니까 여기다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공시송달. 공시송달. 됐죠? 자, 31페이지입니다. 틀린 것 1번 보시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철회할 수 있다. 도달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죠. 2번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요. 보통이 들어가면 좋은데 이걸 빼버렸어요. 갑의 우편물이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우편 그랬을 때 보통우편은 그냥 가로하면 우편물이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우편이지. 뭐 내용증명이라면 내용증명을 붙이거나 등기우편이라면 등기우편이라면 말을 써야 되는 거고 그냥 우편물 그러면 그럼 보통우편이겠죠.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4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때에 공시송달이 인정된다. 과실 없이. 맞죠? 5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면 상대방의 내용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아니죠? 도달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달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도달은 객관적인 요지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요지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로 보겠다 그거예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령할 것을 요하지 않고 내용을 알 것까지도 요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32페이지 1번입니다. 의사표시를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맞죠? 2번 의사표시 도달은 표의자인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쵸? 현실적으로 수령을 요하지 않고 내용을 알 것까지도 요하지 않습니다. 3번 표의자가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실된다. 틀렸죠? 왜냐하면 발신 이후 사정 변화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이 상실된다가 아니라 의사표시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로서 제한 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다음 이제 법률행위 대리입니다. 대리에서는 대리의 삼면관계를 기억하셔야 되고 먼저 본인과 대리인, 상대방 해서 이 사이클을 기억하시고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권, 대리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서는 효과 귀속의 문제로 나뉘게 되죠. 대리권과 관련해서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남용, 제한, 소멸의 문제가 나오고 대리행위와 관련해서는 현명주의, 현명, 이름을 나타내라 그거죠. 현명주의, 대리인의 능력, 대리행위 하자, 복대리. 그 다음에 효과 귀속과 관련해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서 이게 대리 전체의 목차가 되죠. 먼저 대리권부터 보겠습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에요. 대리권은 권리예요, 권한이에요? 권리, 권한. 권리, 권한. 예? 이거는 권리는 자기 거를 권리라고 하는 거고 권한은 남의 거가 제한된 권리란 말이에요. 예? 그럼 대통령의 권리,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권리. 권한. 예? 시도지사의 권한, 권리. 권한.
왜냐하면 모든 국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한다. 그러면 선거권은 권리, 권한. 이건 권리죠, 권리. 국민 거니까 선거하는 건. 투표권은 권리고. 그러니까 자기 거는 권리고 남의 거를 대신 행사하면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론상. 그럼 대통령이 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 국민 거를 대신 행사하는 거잖아요. 시도지사도 선출된 공무원이잖아요. 선출되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은 권리, 권한. 권한, 다 권한. 아시겠죠? 그러면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일처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의 권리를 대리인이 대신하니까 대리권은 권한, 권리, 권한. 아시겠죠? 그럼 이 대리권, 권한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본인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걸 수권행위라고 하죠.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대리.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권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법에 따라서 대리인을 만들어 줬으니 그게 누구예요?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미성년자 권리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리권. 그죠? 그럼 왜 대리권이 발생하느냐? 법이 이렇게 정해놨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법정 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한능력자 누가 있어요? 미성년자 PP,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도 다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 정해놨으니까. 그럼 법정 대리인 건 별거 없네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법정 대리고 본인이 시키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행위,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의 대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자, 갈비집 사장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주방장. 그러면 갈비집 사장하고 주방장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고용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 얘가 고용자가 되고 사용자가 되고 고용을 당했으니까 피용자가 돼요.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계약을 하는 거죠. 고용계약을 통해서 그 주방장이 일을 잘하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는 네가 고기 사라고 했어요. 고기 사. 그럼 이제 주방장이 고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고용계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인된 법률관계 내지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고용계약은 얘하고 얘가 두 당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두 당사자가 고용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고용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신뢰가 생겼기 때문에 고기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 거예요. 수권을 했는데 수권한 이유가 뭐예요? 고용계약이었다. 그래서 고용계약을 원인된 법률관계 내지는 기초적인 관계, 내부적 기초관계라고도 하고 기초적 내부관계라고도 해요. 둘 사이 관계니까 내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사라는 건 뭐죠? 수권행위에 해당하죠. 이 수권행위는 구두로 지금 고기사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얘가 반말했어요? 존댓말했어요? 반말했잖아요. 사장님이니까 반말해도 된다고 해줘요. 고기사라고 해요. 싫은데요? 그러면 아웃. 그죠? 고기사 그러면 사는 거예요. 권한을 줬어요. 그럼 이게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고기사라고 하면 이 사람 재산은 감소되고 이 사람 재산이 증가되나요? 아니죠. 따라서 비출현 행위에 해당하죠. 고기사라고 구두로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 반드시 방식을 요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불효식 행위에 해당한다. 수권행위 세 가지 성질, 상담 있는 단독행위, 비출현 행위, 불효식 행위다. 근데 우리가 보통 수권을 할 때는 위임장을 쓰나요? 안 쓰나요? 위임장 쓰는데 위임장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양식이 있죠. 위임장 쓰는 양식이 있잖아요. 인터넷에도 있고 동사무소 막 가면 거기서 위임장 거기다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 양식이 있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요식행위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불요식행위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구두로 습관을 해도 습관행위로서는 유효하다. 근데 관공서에 갔을 때 요식, 위임장 양식 쓰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예? 관공서에서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본인이 안 왔을 때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발급해주면 인감이나 뭘 함부로 발표해주면 안 되니까 면피하려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고시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고 수권 자체는 불요식 행위다. 민법적으로. 자,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거 얘기하는 이유가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어떻게 될까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됐다는 말은 고용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렸어요. 그럼 얘가 잘린 다음에도 지 맘대로 고기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길까요? 없어질까요? 고기 살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겠죠?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정해져 있겠죠. 특히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대리권이 범위가 결정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그러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요? 자, 여기서 봐봐요. 갑이 본인은 꼭 을에게 네가 내 부동산을 팔아라 라고 수권을 했어요. 팔아라. 그럼 얘가 이제 청약을 할 거 아니에요? 팔겠다. 상대방이 승낙을 할 거 아니에요? 사겠다. 그랬을 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형태의 대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능동대리다라고 하고 대리인의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수동대리다라고 표현하는 것 또는 수령대리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팔라고 능동대리권을 줬다면 관련 있는 수동대리권은 포함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어요. 예금계약을 하라. 돈을 주면서 은행에 갖다 넣어놔라 라고 했는데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겠죠, 당연히. 오버한 거잖아요. 예금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줬다면 예금계약 체결에 관한 수령 대리권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별도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수권행위를 해석하더라도 이 사람의 대리권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법이 나서는 거예요. 118조에서.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이 하는 행위가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그럼 그건 제한 없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컨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거나 또는 수선행위, 망가져서 수선한다. 또 채무 변제한다. 이런 것들은 다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보존행위라는 건 뭐냐면 그 물건의 가치를 뭐 하는 거죠? 유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다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유지시켜야 돼요. 제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은 무슨 행위? 예? 그러니까 무슨 행위?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배고파서 밥 먹으면. 예? 그 보존행위라는 건 그 물건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행위가 보존행위다. 소멸시효 완성되면 권리가 소멸해버리니까 그거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게. 또 돈 안 갚으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더 얹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변제하는 것도 뭐란 말이에요?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물건 상해가지고 수선하는 것도 역시 뭐죠? 보존행위죠. 그럼 이건 뭐예요? 부패가 쉬운 물건을 처분합니다. 무슨 행위예요? 어차피 내비두면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팔아서 돈의 가치 형태로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처분이 아니라 보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한 없이 허용이 되겠다. 두 번째, 이용 개량 행위를 우리는 관리 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물건의 가치를 뭐 하는 거죠?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가 관리 행위예요. 이용하지 않는 상태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개량시키는 거. 그래서 이용 개량 행위를 뭐라 그래요? 관리 행위. 예컨대 금전을 대여하는데 그걸 이자부로 바꿔요. 이자를 붙이잖아요. 이자를 붙여서 대여를 해주면 이건 관리 행위. 또 임대하는 것도 뭐예요? 세를 받는 거죠. 이것도 관리 행위에 해당하죠. 가옥의 장식, 설비, 무이자, 이 무이자를 이자부로 대여했다. 이것도 관리 행위에 해당하고. 다만 가옥을 장식하거나 설비를 갖추었다. 이것도 다 관리 행위인데 문제는 그 관리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금, 주식, 논밭. 요거는 관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성질 자체가 변화되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률을 높였다라고 해도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이건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질이 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별하시되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논밭, 예금, 주식 요 두 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논밭, 예금, 주식. 자,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존행위는 무제한이고 관리행위는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논밭, 예금, 주식 그랬잖아요. 그죠? 예금, 주식. 처분행위는 당연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처분행위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정 들어가면 전부 처분행위라고 그랬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역권 설정. 이렇게 설정 들어가면 전부 처분행위입니다. 그 처분행위를 우리는 앞전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권행위다 그랬어요. 물권행위. 그죠? 그건 기억하시고.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34페이지 1번이에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1번.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등기를 이전할 권한을 가진다. 맞죠? 2번.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해 줄 권한을 가진다.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면제를 해준다. 그건 안 되겠죠. 3번. 대여금의 영수를 뒤집으면 뭐예요? 수령.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돈 받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대여금의 수령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면제까지는 못 해주죠. 4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는 안 되겠죠. 이건 할 수 없습니다. 5번.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네. 자, 다음에 칠판 보시죠. 대리권의 제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계약은 뭐냐면 A 법인이 매수인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에요. 그런데 갑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면 A라는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대표자가 갑이에요. 그리고 얘는 자연인 갑이고. 이해되셔요? 그래서 자기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법인에 팔고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가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갑은 A의 대리인 갑으로서 매수인이 되고 갑 자신은 본인 매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려서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회사에게.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얘는 사진 한 장에 1억씩 받는 거예요. 그림 한 장에 1억씩 받고.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자기 계약이다.
자, 그럼 계약서 보면 매도인은 누구예요? 갑이죠. 매수인은 누구예요? A가 매수인인데 갑은 그 대리인이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자기 계약이다 그래요. 자기 계약. 두 번째는 이제 쌍방대리입니다.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A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얘는 매도인의 대리인이고 또 매수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죠. 계약서에 보면 매도인 갑 대리인 A, 매수인은 을 대리인 A. 다 지 혼자 하는 거지, 혼자. 지 혼자 하는데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뭐가 다르냐면 쌍방 대리는 양쪽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고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고 자기 계약은 한쪽은 자기 자신이 당사자고 다른 한쪽에서만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쪽만 대리하는 거. 양쪽 대리하면 쌍방 대리. 자, 이렇게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는 대리권이 뭐 돼요? 제한된다.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에 행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대리권 행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 본인의 이익을 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야, 지가 혼자 다 하는 건데, 자기가 혼자 다 하면 결국은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를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언제 허용돼요?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에요. 본인의 허락이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그래서 어디 아파요? 허리 아픈 누구? 허리 아픈 누구? 법무사.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는 행위는 쌍방대리 자기 계약에 허용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니까.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해줬으면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허용이 된다. 그래서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러 갈 때 서류 잔뜩 챙겨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많은 서류 들고 가려면 어디 아파요?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픈 법무사.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일 때에는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자기 계약 쌍방대리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또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일 때에는 허용됩니다. 자, 공동대리예요. 공동대리. 119제 보니까 대리인이 여럿이 있을 때 수인인 경우 그랬어요. 대리인이 여럿이다. 여럿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나 이유는 단서죠. 본문과 단서가 있을 때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그러면 X.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했냐면 변호인 단 그러잖아요. 변호인 단.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를 대동을 합니다. 변호사를 대동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뜨는 드라마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우영우 변호사. 앞을 읽어도 우영우, 뒤를 읽어도 우영우, 뭐 콜라 사이다 뭐 그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는 제가 여태까지 본 법률 드라마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어요. 현실성이 있어요. 물론 비현실적인 것도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예, 제가 보기엔. 외국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 몇십 년 동안 봤지만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시간 내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뭐도 나오냐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것도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한 명 쓰잖아요. 우리는 변호사 산다라고 많이 하는데 변호사들은 변호사 산다라는 말 되게 싫어해요. 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임한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한다. 위임계약이니까. 수임한다 그러지. 그래서 수임료라고 하지. 변호사료, 사용료,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변호사 한 명 쓰면 보통 얼마예요? 예?
인천은 300만 원이에요, 평균. 인천은. 서울은 500만 원이에요, 건당.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민사 500, 형사 사건도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두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건이지만 교통사고 한 번 났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민사, 형사 두 개예요. 따로 받아요, 이것도 500.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100명이에요. 변호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변호인 단위 되는 거예요. 100명이 논점을 1인당 2개씩 잡아도 200개 논점이 되는 거야. 검사는 여기 형사사건이다. 형사사건이라면 검사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200명을 상대해야 돼. 죽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셔요? 그래서 뭐 그 큰 시국사건 같은 거는 변호인단이 구성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변호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500명이다 그러면 각자 논점을 한 2개씩만 해도 1000개 논점이 되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데가 뭐 어디예요? 로펌이죠, 로펌. 큰 로펌들 많잖아요. 그럼 로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정보력이 있냐면 사건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서 각 대학의 전문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요. 사건 의뢰를. 이 논점에 대해서 논문이든 뭐든 이론적인 자료를 달라고. 꼴랑 돈 100만 원 주고. 그래서 지도교수, 박사과정한테 지도교수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어디 뭐 로펌에서 왔는데 상법상의 뭔가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자기들은 수백억을 받는데 수임료를 자기한테 꼴랑 50만 원 준다고. 또 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변호사들이 또 연구해가지고 논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변호인이 즉 대리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가 다 본인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한두 명으로는 벅차요. 싸우기가. 논점이 많으니까. 저 혼자 여러분을 다 상대한다 그래봐. 하나의 논점 가지고. 여러분은 벌써 몇 마디를 하는 거예요. 한 마디씩만 해도. 저는 그걸 다 일일이 받아 적고 반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따라서 다리를 정하면 그때는 공동으로 대리를 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각자 본인을 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공동으로 해야 된다. 그걸 공동 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한 말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 친권자죠? 친권자가 누구예요?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 아빠, 엄마 둘이가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이들 핸드폰 만든다. 예? 그랬을 때는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죠? 근데 엄마만 가면 안 돼요. 아빠만 가도 안 되고. 만약에 엄마 혼자 애를 데리고 스마트폰 만들어준다고 계약서 사인하잖아요. 그때는 사실상 이거 법적으로는 이 아빠의 대리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임장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핸드폰 팔아먹는 놈들이 그러고 싶어요? 혼자만 안 해도 돼요. 혼자만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대리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양쪽 다 대리해야 돼요. 자, 이게 공동 대리. 다음에 네 번째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부분이에요. 대리권 남용. 옛날에는 상업은행이 있었어요. 상업은행. 지금은 없죠. 상업은행에 해화동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 지점장 대리가 지점장이 김동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동겸. 80년대 사건인데 그런데 이제 고객들이 예금을 맡기잖아요. 둘이 이제 예금 계약을 체결해요. 예금을 맡기는데 통장을 어떻게 했냐면 수기식의 통장을 쓰고 다른 지점에서는 5% 6% 주는데 여기는 막 20%씩 줘요. 이자를. 그리고 특정인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거래 못하고 암호로 쓴 그 종이를 주면 그 지점장실로 따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수기식으로 이렇게 통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예금 맡기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업은행 본사 계좌로 입금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명성그룹이라는 명성사건이에요. 이게 명성그룹이라는 회사로 뭐를 한 거예요? 사채를 조달한 거예요. 사채.
이 명성사건으로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 또는 명성그룹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리권 남용은 넘칠 남자에 사용할 용자 남용, 넘쳐서 사용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리권이 있는데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서 본인을 위해서 대리행위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나오게 된 건데 예금 반환을 청구를 했어요. 고객들이 예금 맡겼는데 나중에 명성그룹 사장을 구속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명성그룹이 와야 된 거예요. 그럼 명성그룹이 망했으니까 이자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예금 반환 청구를 본인에게 했다. 본인은 난 돈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주겠느냐. 보니까 이상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리권 남용 사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최초로 민법 107조 1항 단서, 즉 비진의 표시 단서에 대해서 유추 적용한 사례입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원래 무효지만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 원래는 원칙은 유효고. 다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비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이다. 요 판례를 적시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뭘 알았냐면 여기는 비진의 표시 문제는 아니잖아요. 얘가 남용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니까 본인에게 효과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예금 반환 거절당한 사건이에요. 이때 당한 고객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80년대 명성 사건이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그럼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냐면 사파성사 원수 그랬죠. 그래서 사파성사에서 끊고요. 사파성사까지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통의 소멸 원인이에요. 사망, 파산, 성년의견 개시, 사망 여기까지. 그럼 법정대리나 임의대리는 공통적으로 사망, 파산, 성년의견 개시, 사망인데 여기서 사파성은 세 글자잖아요. 대리인도 세 글자. 본인, 나머지는 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은 본인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은 대리인의 파산. 성년의견 개시는 대리인의 성년후견 개시. 이렇게 네 개는 공통의 소멸 원인. 그 다음에 원수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 아까 우리 원인된 법률관계의 소멸 어떤 경우였죠? 고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였죠. 그렇게 되면 대리권 소멸하고 수는 수권행위의 철회입니다. 요거는 임의대리의 공통의 소멸 원인이에요. 다시 사파성사는 법정대리, 임의대리 공통의 소멸 원인이고 원수는 임의대리에만 있는 특유한 소멸 원인이다. 대리권은 이렇게 소멸됩니다.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의견 개시, 본인의 사망,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사파성사 원수, 사파성사 원수 이렇게 암기하시고 앞글자 따서. 참가로 성년의견 개시는 뭘 성년의견 개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년후견이 개시됐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네? 성년 피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인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간 사람 치매 환자가 됐어요. 보호자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선임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성년 후견이 개시됐다. 맛이 간 상태예요. 성년의견 개시됐다는 말은 지금 치매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예. 그럼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 되고 그 후견인으로서 법정 대리인이 바로 성년 후견인이다. 성년인데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뒤를 봐준다가 후견이잖아요. 뒤 봐주는 사람. 예? 똥 치워주는 사람.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인데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